여기 절대 믿기지가 않는 사건이 기어코 한국의 공항철도에서 목격됐습니다. 런던에서 온 베테랑 리포터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온 리포터들 역시 한국인들이 보인 이례적인 행동을 보며 압도적인 충격의 말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상상도 못할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약 70여 년 전 한국전쟁에서부터 시작되어 인연이 닿은 리포터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마침내 바로 이곳 한국에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리고 싶지 않아.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어.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는 비행기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리는 그 순간 저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혼잣말을 되새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최고의 언론사 중 한 곳인 런던타임즈의 베테랑 리포터이자 뉴스 앵커 잭 포트너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을 취재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오게 되었죠. 처음엔 총괄 국장님께서 한국의 특유의 자랑거리라고 불리우는 지하철과 버스의 교통환승 시스템을 취재해보라고 주문하셨는데 저는 총괄 국장님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굳이 아시아에서도 작은 나라에 속한 한국에 기어코 가서 취재해오라고 하신 건지 이해가 안 됐죠. 우리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수백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호령했던 최고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지금이야 미국이 많이 성장해왔지만 미국의 뿌리 역시 영국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는 대영제국이라 불리우는 영국에서도 메가시티 런던의 교통 시스템은 당연히 모든 국가가 벤치마킹하는 모범 사례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위에 있던 개발도상국에 불과했기에 저는 이번 취재가 그저 형식적인 것이 되리라 예상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내내 이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대충 빠르게 취재만 하고 빨리 영국에 복귀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의 오만한 선입견은 처음부터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에서 마주친 첨단 로봇이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안내했고 수암을 찾는 곳에서부터 공항철도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동선과 스마트한 교통 인프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런던 히드로 공항은 사실 꽤 낡은 시설들 속에서 운영되는 반면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도시의 한 장면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특히 로봇이 여행객들에게 길 안내를 하는 모습은 영국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기술혁신이라 생각될 정도로 놀라웠죠. 저는 인천국제공항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고 왔는데 이 역시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이 아직도 종이시간표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안내되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하철 내부는 런던의 그 어떤 지하철보다도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드디어 서울의 중심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제가 마주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런던에서는 아직도 각각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단 한 개의 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죠. 수많은 노선의 전체 지하철과 전체 버스를 한 번에 연결하는 환승제도 시스템은 런던의 복잡한 환승체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에 표시되는 실시간 도착 정보는 런던의 부정확한 예측 시스템과는 아예 차원이 다를 정도였죠. 지하철역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런던의 낡은 지하철역들과는 달리 이곳의 모든 역사는 완벽한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놀라울 정도로 청결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직도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해 논의 중일 뿐인데 이미 한국은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아직도 종이 안내문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열차 운행 정보를 공유해주고 주변 지역의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되었죠. 취재를 위해 여러 노선을 이용하면서 저는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런던의 교통 시스템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며 다른 나라들을 낮게 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더구나 이 작은 나라가 이토록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보며 계속 감탄을 하던 와중에 영국에서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달며 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계시는 곧 97세가 되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던 것이죠.
어머니께선 저에게 항상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던 한국에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이왕 한국 간 김에 꼭 좀 그 소녀를 찾아줄 수 없겠냐며 계속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남의 반짝이는 높은 빌딩들과 끝없이 이어지는 네온사인의 찬란한 이 서울 모습이 70년 전 어머니의 기억 속 잿빛 도시와 겹쳐지면서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전에 이곳 한국에 오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인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여름이에요. 당시 갓 20살이었던 제 어머니는 영국 육군간호부대의 일원으로 한국 땅을 처음 밟으셨습니다. 런던 간호학교를 갓 졸업한 후 새내기 간호사였던 어머니께서는 한국전쟁 지원자를 찾는 공고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자원했고 그래서 한국을 왔던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 의료진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자주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병력이었던 5만 명 정도의 영국 군인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전쟁 속에서 결국 1,100명의 영국군이 차가운 이국의 땅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3,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중상을 입었다고 했죠. 그렇게 밤낮 없이 들려오는 포성 속에서 20살의 어머니는 쉴 새 없이 부상자들을 치료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잠도 못 자고 48시간을 꼬박 서서 수술을 도우셨다고도 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일기장 속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어떤 고아 소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야전 병원 뒤편에서 웅크리고 있던 10살배기 소녀를 발견했을 때의 기억을 어머니는 평생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에는 전쟁의 공포가 아닌 배움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단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폭격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집도 없이 떠돌던 그 소녀는 전쟁통 속에서도 어머니에게 다가와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었다고 했죠. 그 어떠한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부족했고 게다가 그 기본 교육이라는 것조차 없었던 한국에서 말이에요. 매일 밤 긴급 수술 일정이 있었음에도 쉬는 시간 틈틈이 어머니는 그 소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야전 병원의 구석진 곳에서 촛불 하나를 켜고 알파벳을 쓰고 읽던 그 시간들이 어머니의 전쟁 속 유일한 위안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몰래 그 소녀에게 군용 식량을 나눠주셨고 때로는 군용 담요도 몰래 챙겨 가져다 주시기도 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소녀의 영어 학습에 대한 열정은 어머니를 놀래키곤 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도 그 소녀는 영어 문장을 중얼거리며 외우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배고픔도 그렇게 강한 추위도 무서운 전쟁의 대포 소리도 그 아이의 배움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수년에 걸친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어머니와 소녀의 인연은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영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 소녀는 틈틈이 손편지를 보내왔고 어머니도 항상 답장을 써줬다고 했거든요. 그 소녀의 편지는 매번 서툰 글씨의 영어였지만 그 속에는 항상 희망과 꿈이 가득했다고 어머니는 기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대문에 있는 연세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했다는 소식이 담긴 그 소녀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어머니는 친여동생이 기어코 성공한 것처럼 기뻐했고 뿌듯함에 눈물을 왈칵 쏟으셨다고 했었죠.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그 소녀와의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소녀의 행방을 찾으셨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같은 주소로 편지를 보내셨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끔은 어머니께서 직접 한국에 와서 수소문을 하였지만 그 소녀를 못 찾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던 적도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며 그렇게 아프신 어머니인데 이번에 교통시스템 취재차 제가 한국에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게 그렇게 그 소녀를 찾아달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이 잊혀지질 않았죠. 저 역시 눈물이 나고 있는 그때 저는 문득 제가 서 있는 이 서울은 어머니의 기억 속 그 도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은 이미 전 세계가 놀라는 최첨단 도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 소녀도 이 눈부신 발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일단 한국에서 저명한 역사학 전문가인 정민석 교수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죠. 바로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신 한국전쟁 당시 영국 의료진과 한국 민간인의 교류라는 논문을 확인했던 것인데 특히 이 자료 속에서 어머니와 그 소녀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비슷한 기록과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정민석 교수님과의 첫 만남 이후 저는 매일 밤잠을 설쳐가며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 먼지 쌓인 문서들을 하나하나 정독하며 한국전쟁 당시 영국군 의료진들의 기록을 낱낱이 검토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대조하여 수없이 많은 문서들을 확인해봤지만 처음엔 아무런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프신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기에 저는 단 한 줄의 기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시던 기초 자료들까지 모두 꺼내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영국군 의료진들이 남긴 일지와 사진들도 있었죠. 노란빛으로 바랜 흑백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저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더군다나 한국의 한 어린 소녀에게 영어까지 가르치셨던 그 인고의 시간들을 떠올려 봤죠. 며칠 뒤 교수님께서 오래된 노트 하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부산의 한 피난민 수용소에서 근무했던 영국군 간호사의 일기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일기에는 한 어린 소녀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겠다며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오는 어린 소녀에 대한 내용이었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희망을 잃지 않은 소녀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일기의 날짜였습니다. 1951년 3월 어머니께서 부산에서 근무하시던 바로 그 시기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교수님의 도움을 통해 저는 그 기록을 토대로 더욱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정숙이었고 전쟁 이후 정옥순으로 개명했다는 기록을 확인했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기록에 연세대학교 영문과 입학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슴이 쿵쾅쿵쾅하며 너무 떨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어머니께서 찾으시던 그 소녀임이 틀림없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죠. 교수님의 도움으로 저는 정옥순 할머니의 현재 거주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아파트였어요. 현관 앞에 서서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이야기의 끝을 마주하는 순간이 괜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초인종을 눌렀고 다행히도 수북히 쌓인 흰머리의 할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정옥순 할머니의 인적사항을 여쭤보며 다시 한번 확인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1951년 부산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당시 영어를 가르쳐주신 영국인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히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며 기억을 못하시던 할머니의 눈빛을 보았을 땐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점차 정옥순 할머니의 아담한 거실에 고요함이 깊게 내려앉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이름을 들으시고도 희미한 표정을 지으시던 할머니의 눈빛이 제가 이야기를 더욱 깊게 이어갈수록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어머니께서 평생 간직하셨던 추억들을 상세하게 풀어냈습니다. 1951년 혹한의 겨울 부산 피난민 수용소 근처의 야전병원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폭격 소리가 멈추지 않던 그 절망적인 시기에 한 어린 소녀가 추위에 떨며 병원 뒤편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순간부터 더욱 깊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던 첫 영어 문장을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The sky is blue, I want to run more. 이 단순한 문장을 말씀드렸는데 그 순간 할머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감정이 요동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마치 70년이라는 시간의 장막이 순식간에 걷히는 것처럼 할머니의 잠재되었던 기억이 드디어 깨어난 것 같았죠.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께서는 그 시절을 회상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포탄 소리가 잠시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어머니의 간호사 숙소로 몰래 찾아갔던 순간들을 얘기해 주셨죠. 촛불 하나를 켜놓고 알파벳을 배우던 시간들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배고픔에 지쳐 영어 단어 하나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던 때에 어머니께서 몰래 군용 식량을 빼와서 건네주었다는 이야기에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배고팠지만 배고픔보다도 더 간절했던 것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70년 전 그 소녀의 절실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한 외국인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이 어떻게 한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를 한참 동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죠. 그때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지갑 속에 간직해왔던 어머니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수없이 접혔다 펴진 자국이 깊게 파인 낡은 편지였죠. 어머니께서는 곧 닥칠 임종을 앞두고 이 편지를 그 소녀에게 꼭 전해달라고 저에게 당부하셨었고 저는 언젠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항상 지갑 속에 넣어두고 다녔었죠.
할머니께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그 소녀의 이야기를 하시던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과 편지를 제게 건네시며 지어 보이시던 그 해맑은 미소가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편지 속에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머니께서 간직해오신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한 소녀의 모습이 오히려 자신의 평생 스승이었다는 고백이었는데, 자신이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 소녀에게서 배웠다는 겸손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죠. 연세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그 후로 연락이 끊겼을 때의 애타는 그리움이 녹아있는 편지를 보면서 저 역시 펑펑 울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내려 가시는 할머니의 어깨가 더욱 격하게 떨렸어요. 특히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서는 할머니와 저 두 사람 모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전쟁 속에서 만난 한 소녀가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자부심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순간 할머니께서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방 안쪽으로 들어가신 할머니께서는 오래된 앨범 하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 속에는 70년 전 어머니와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야전 병원 앞에서 찍은 그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20살의 어머니와 앳된 모습의 소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사진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학에 가는 것도, 교사가 되어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선생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할머니의 집 벽면에 걸려있던 수많은 감사패와 공로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간 영어 교사로 재직하시며 받으신 상들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심어주신 작은 희망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신 채 오랫동안 흐느끼셨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감사와 그리움, 후회와 자부심이 모두 담겨 있었죠. 한 통의 편지가 이어준 이 인연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선 인간의 아름다운 증거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죠. 처음 도착했을 때 보았던 것과 분명 똑같은 도시인데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스마트 기기들과 최첨단 시스템들,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인간의 희망과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70년 전 폐허 속에서 영어 한 문장을 배우기 위해 애쓰던 한 소녀의 모습이 이 찬란한 도시의 밑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정옥순 할머니와의 만남은 제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죠. 바로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뿐만이 아닌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인간의지의 승리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40년간의 교직 생활 기록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수많은 제자들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희망이 어떻게 세대를 걸쳐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공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저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첫 장에 적혀있던 문장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한국의 가능성을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70년 전에 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오만했습니다. 영국의 선진 기술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했고, 작은 아시아의 국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심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의지와 희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공항 로비에 앉아 제가 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다듬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번 취재는 더 이상 단순한 교통 시스템에 관한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희망,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운명과 기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마주친 안내 로봇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주네요. 처음 왔을 때는 그저 신기한 기계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한 민족의 꿈과 투지가 만들어낸 결실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소녀가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울립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친척분들 또는 다른 지인들 중에서도 한국전쟁 때 잊지 못했던 인연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꼭 한 번은 다시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신지요?
여러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작은 댓글이 소중한 추억 속에서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